2025년 2월 9일 일요일 저녁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조지 오웰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이한중 옮김 한겨레 출판. 저자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 영국의 작가, 저널리스트,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 1903년 6월 25일 인도 아평국 관리였던 아버지의 근무지인 인도 북동부 모티하리에서 태어났다. 척도를 맞기 전 영국으로 돌아와 명문 기숙학교인 세인트 시프리언스와 이튼을 졸업한 뒤 대영 제국의 경찰 간부로서 식민지 버마에서 근무한다. 고약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경찰직을 사직한 뒤 자발적으로 파리와 런던의 하층 계급의 세계에 뛰어들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한다. 1936년은 오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인데 그의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을 지지하여 탄광 노동자의 생활과 삶의 조건 등을 담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썼고 스페인의 프랑코의 파시즘이 발흥하자 공화국편 민병대 소속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카탈로니아 찬가를 펴내면서 자신의 예술적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 오웰의 대표작은 인생 후반기에 집필한 동물농장과 1984이지만 그 두 소설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생계를 꾸리기에 엄청난 양의 글을 쓴 그의 저술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라 할 만큼 적다. 오웰은 생전에 11권, 소설 6권, 르포 3권, 에세이집 2권의 책을 낸 것 말고도 수백 편의 길고 짧은 에세이를 썼는데 서평과 칼럼 등을 포함해서다. 그의 에세이는 예리한 통찰, 특유의 유머와 통쾌한 독설로 유명하다. 이 책 나는 왜 쓰는가는 수많은 오웰의 에세이 가운데 가장 빼어나면서도 중요한 29편의 글을 역자가 뽑아 묶어낸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인습과 관성을 거부한 작가 조지 오웰의 독특한 삶과 사유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도 5살 때부터 나는 내가 커서 작가가 되리란 걸 알고 있었다. 17살 때부터 24살 때까지는 그 생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며 조만간 차분히 앉아 책 쓰는 일을 해야 하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3남매의 둘째였고 아래 위로 5살씩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난 좀 외로웠고 이내 남들이 싫어할 만한 버릇을 들이는 바람에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없었다. 나는 외로운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됐는데 애초부터 나의 문학적 야심은 고립됐고 과소평가됐다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낱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나날이 겪는 실패를 안가품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을 통틀어 써낸 심각한 의도로 쓴 글은 6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4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어머니가 기록한 것이었다. 지금으로선 그게 호랑이에 대한 시였고 그 호랑이가 의자 같은 이빨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꽤 훌륭한 표현 같지만 아마 블레이크의 시 호랑이를 표절한 것이지 싶다. 1914년에서 1918년 전쟁이 터진 11살 때에는 애국시를 써서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2년 뒤 키치너의 죽음에 붙여 다른 애국시를 써서 역시 신문에 실렸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서투르고 대개는 완성하지 못한 조지시대풍의 자연시를 이따금 쓰곤 했다. 2번쯤은 단편소설을 시도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그 시절을 통틀어 내가 심각한 의도를 갖고서 실제로 종이에다 쓴 작품은 그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절 내내 나는 문학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먼저 빠르고 쉽게 그러면서 스스로 별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산해내는 주문 제작식 작업이 있었다. 학교 과제 말고도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보자면 경이로운 속도로 좀 장난스러운 시를 이따금 쓰곤 했고
14살 때는 아리스토파네스를 모방한 운을 다 맞춘 희곡을 일주일 만에 쓰기도 했다. 학교 잡지 편집일을 돕기도 했다. 인사하기도 하고 써서 내기도 했다. 학교 잡지들은 더없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제일 싸구려 저널리즘에 들일 수고보다 훨씬 공을 덜 들이고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나는 15년 남짓 동안 꽤 다른 유의 문학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일기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꾸며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공통된 습관이라 생각한다. 아주 어릴 때 나는 나 자신을 이를테면 로빈 후드라 상상하곤 했곤 짜릿한 모험을 하는 영웅으로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이야기는 어느새 조잡한 자아도취적 분위기를 벗어나더니 갈수록 내가 겪은 일이나 본 것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되어갔다. 말하자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몇 분씩 굴려보곤 했던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란 햇살이 모슬린 커튼을 투과해 들어와 잉크병 옆에 반쯤 열린 성냥갑이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내리비꼈다. 그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창가로 가로질러 갔다. 거리에는 거북 등무늬 고양이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쫓고 있었다 등등. 이런 습성은 문학과는 상관없이 지내던 시절을 줄곧 거쳐 25살 무렵까지 이어졌다. 비록 나는 적절한 낱말을 찾느라 애써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내 의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외부에서 오는 모종의 압박 때문에 묘사에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것 같다. 내 이야기는 내가 연령대에 따라 흠모했던 여러 작가들의 문체를 분명히 반영했을 테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꼼꼼한 묘사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은 언제나 똑같았다. 16살 즈음 나는 불현듯 낱말 자체가 달리 말해 낱말의 소리와 그로 인한 연상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은 신라근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진 곤란쓰고 다 겪으며 앞으로 나아가노라. 곤란쓰고 다 겪으며 그는 지금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당시엔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구절이고 히 대신 히를 쓴 것도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일 그 시절 내가 책을 쓰고 싶어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류의 책이었는지는 분명하다. 나는 결말이 분명하고 섬세한 묘사와 빼어난 비유가 가득하며 어느 정도 소리 위주로 단어를 구사한 현란한 구절 또한 가득한 아주 묵직한 자연주의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소설로 30살 때 썼지만 훨씬 전부터 구상했었던 범아 시절이 실은 다소 그런 유형의 책이다. 내가 이런 배경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작가의 동기를 헤아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의 주제는 그가 사는 시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처럼 격동적이고 혁명적인 시대에는 그렇다. 그는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나름의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되며 그것은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이다. 물론 그는 마땅히 자신의 기질을 다스려야 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고착되거나 비뚤어진 심기에 매몰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찍이 받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린다면 글을 쓰고자 하는 충동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생계 때문인 경우를 제한다면 글을 쓰는 동기는 크게 네 가지라고 적어도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말이다. 이 동기들은 작가들마다 다른 정도로 존재하며 한 작가의 경우에도 시기별로나 시대 분위기별로나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순전한 애기심,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싶은,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부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가품을 하고 싶은 등등의 욕구를 말한다. 이게 동기가 아닌 척, 그것도 강력한 동기가 아닌 척하는 건 허위다. 작가의 이런 특성은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군인, 성공한 사업가 등 요컨대 최상층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특성이다. 사람들 절대 다수는 그다지 이기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30 남짓이 되면 개인적인 야심을 버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한 개인이라는 자각조차 거의 버리는 게 보통이다. 주로 남을 위해 살거나 고역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살 뿐이다. 그런가 하면 소수지만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보겠다는 재능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작가는 이 부류에 속한다. 나는 진지한 작가들이 대체로 언론인에 비해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더 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2.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에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끼치는 영향,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에서 찾는 기쁨이기도 하다. 자신이 체감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소중하여 차마 놓치고 싶지가 않다. 미학적인 동기가 상당히 약한 작가들도 많긴 하지만 팜플렛이나 교과서를 쓰는 저자라 해도 비실용적이지만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낱말들과 문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글꼴이나 여백 같은 것들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수가 있다.
철도 안내책자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떤 책도 미학적인 고려로부터 딱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3. 역사적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4. 정치적 목적.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이런 충동들이 서로 얼마나 충돌할지 사람과 때에 따라 얼마나 오락가락할지는 알만한 일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천성이란 막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성격이라고 하자. 앞에 세 가지 동기가 네 번째 동기를 능가하는 사람이다. 평화로운 시대 같았으면 나는 화려하거나 묘사에 치중하는 책을 썼을지 모르며 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서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종의 팜플렛 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나는 안 맞는 직업을 택하여 5년을 지냈고 버마에서 인도 제국 경찰 노릇을 했다. 그 뒤로 빈곤과 좌절을 겪었다. 그로 인해 권위에 대한 나의 타고난 반감이 커져갔고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버마에서 일해본 덕분에 제국주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만으로는 정확한 정치적 지향을 갖기 부족했다. 그러다 히틀러가 등장하고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 등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1935년 말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확고한 결단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무렵 내가 쓴 짧은 시는 나의 그런 딜레마를 표현해준다. 200년 전이었다면 나 행복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지. 영원한 심판을 설교하고 제 호두나무 자라는 모습 즐기는. 그러나 사악한 시절에 태어나 그 좋은 안식처를 놓쳐버렸네. 내 윗입술엔 수염이 자랐지만 성직자는 다들 면도를 말끔히 하니. 그러다 아직 살만하다 싶고 만족도 잘하는 우리 수시밀랑 나무젓 가슴에 안겨 살살 흔들어 재웠지.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지금은 숨기는 기쁨을 감히 인정했으니 사과나무 가지 위에 방울새가 내 적들을 떨게 할 수 있다고 고백했으니. 그러나 처녀들의 배와 살구는 그늘진 냇물의 잉어는 여명에 날아가는 오리는 말은 모두가 한낱 꿈이니. 꿈꾸는 게 더든 금지된 우리 기쁨을 불구로 만들지 않으면 숨긴다. 그럼 강으로 만들어진 말들을 작고 뚱뚱한 자들이 타리라. 꿈틀거려 본 적 없는 지렁이요 처첩없는 내시인 나 성직자와 인민위원 사이를 유진 아람처럼 걷는다. 인민위원은 라디오를 켜둔 채 내온수를 점치고 있고 사제는 덕이로 밑질 리 없다며 오스틴 세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저택에 사는 꿈을 꾸었고 깨어보니 정말 그랬다. 나는 이런 시대에 맞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 스미스는, 존스는, 그리고 당신은. 스페인 내전과 1936년에서 37년에 있었던 그 밖의 사건들은 저를 한쪽으로 기울게 했고 그 뒤부터 나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심각한 작품은 어느 한 줄이든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우리 시대 같은 때에 그런 주제를 피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엔 난센스다.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주제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그저 어느 쪽을 편들고 어떤 접근법을 따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의 미학적, 지적 진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다. 나는 앉아서 책을 쓸 때 스스로에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쓰는 건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이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남들이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학적인 경험과 무관한 글쓰기라면 책을 쓰는 작업도 잡지에 긴 글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인 선전글이라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면 엉뚱하다 싶은 부분이 꽤 많다는 걸 알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세계관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계속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정신이 말짱한 한 나는 계속해서 산문 형식의 책을 가질 것이고 이 지상을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나 자신의 그러한 면모를 억누리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뿌리 깊은 호호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는 본질적으로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을 화해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자면 문장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며 충실성의 문제가 새롭게 개입된다. 보다 투박한 유형의 어려움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 쓴 카탈로니아 창가는 물론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하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초연한 마음으로 형식을 고려하며 쓴 작품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나의 문학적인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모든 진실을 말하기에 상당히 애를 썼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이 책엔 프랑코와 내통한다는 혐의를 받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변호하는 신문 인용문 따위가 가득한 긴 장이 있다. 이와 같은 장은 1, 2년 뒤면 일반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말하자면 책을 망칠 게 뻔한 부분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한 평론가는 그 부분에 대해 내게 훈계를 했다. 그런 걸 뭐하러 다 집어넣어요. 좋은 책이 될 만한 걸 보도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영국에선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다 알게 되었다. 그 사실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나는 책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제기된다. 표현의 문제는 더 미묘한 것이라 거론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일단 내가 근년에는 기발하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왔다는 점만 밝히기로 하자. 아무튼 내가 보기엔 어떤 스타일을 완성하고 나면 언제나 그 스타일을 벗어나게 되는 것 같다. 동물농장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10분 자각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해보려고 한 최초의 책이었다. 나는 7년 동안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만간 또 하나의 소설을 쓰고 싶다. 그것은 실패작이 될 게 뻔하고 사실 모든 책은 실패작이다. 단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 싶어 하는지 꽤 분명히 알고 있다. 마지막 한두 페이지를 돌이켜보니 내가 글을 쓰는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식의 발현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듯하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작가는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글 쓰는 동기의 맨 밑바닥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책을 쓴다는 건 고통스러운 병을 오래 앓는 것처럼 끔찍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거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아마 그 귀신은 아기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막 울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의 개별성을 지우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읽을 만한 글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강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게 가장 따를 만한 것인지는 안다. 내 작업들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